안녕하세요. 오늘도 서연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결혼 6년 차,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있는 30대 중반 여자입니다. 어려운 일이 닥쳐봐야 누가 진짜 내 편인지 알 수 있다는 말이 있죠. 딱 저희 시댁을 두고 하는 말 같았어요. 고교 졸업을 앞두고 대학 진학을 위한 상담은 제 인생의 가장 큰 고민을 던져줬어요. 원하는 학교에 들어가기 위한 점수가 부족했냐고요? 아니요. 다행히도 수능 성적은 제가 원하던 학교 학과에 들어가기에 충분했어요. 제 걱정은 바로 저희 아빠였는데요. 저희 부모님께서는 제가 아주 어릴 때 이혼하셨고 아빠는 저를 홀로 키우셨어요. 사실 제가 워낙 어릴 때 이혼하셔서 엄마에 대한 기억은 전혀 없었고 늘 제 인생은 아빠와 함께 했는데요. 아빠는 엄마의 부재를 미안해 하셨죠. 하지만 저는 아빠의 존재만으로도 전혀 부족함을 느끼지 않고 학창시절을 보내게 되었어요. 집안 사정이 넉넉하지도 않았지만 행복했어요. 싱글파파로 저에게 평생 헌신한 그런 아빠를 두고 서울로 대학을 간다는 게 내키지 않아서 전액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지역의 대학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아빠는 뜬금없이 저한테 밥 먹으러 가자며 고급 갈비집으로 데리고 갔어요. 그곳에서 아빠와 처음으로 대학 진학에 대해 이야기하게 되었어요. 아빠, 나 이번에 전액 장학금 받고 우리 집 근처에 있는 대학 가려고. 내가 열심히 하면 서울이든 여기든 똑같아. 학비도 안 들고 서울의 월세도 엄청 비싸대. 우리 딸, 혹시 내 걱정 때문에 서울로 안 가는 거라면 그럴 필요 없어. 아빠 여기 친구들도 많아서 걱정 없고. 그리고 내가 우리 딸 대학 보내려고 어렸을 때부터 모아둔 돈도 있으니 그런 걱정하지 말고 네가 원하던 대학으로 원서 내. 아빠는 학비와 생활비로 쓰라며 통장 하나를 내미셨고 제 손을 꼭 잡고 이야기하셨어요. 아빠는 우리 딸이 아빠 때문에 원하는 거 못하면서 사는 거 싫어. 우리 딸은 똑똑해서 뭘 해도 잘할 거야. 알았지? 아빠의 진심 어린 말에 아빠 품에 안겨 어린 애처럼 펑펑 울었네요. 저는 아빠의 지지 덕에 서울에 있는 학교에 지원했고 당당하게 합격했어요. 제 나이 20, 대학 입학을 위해 난생 처음으로 고향을 떠나 서울로 오게 되었죠. 아빠의 기대에 어긋날 수 없었던 저는 다들 놀고 즐기는 1학년 때부터 도서관에서 살다시피 할 정도로 열심히 공부했어요. 그러다 보니 캠퍼스의 낭만은 저에게는 남의 이야기일 뿐이었어요. 서울 생활이 2년이나 지났지만 저는 과에서도 거의 아웃사이더였던 터라 주말에 연락할 사람 하나 없었어요. 3학년이 되어서야 이렇게 대학생활을 보낼 수는 없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동아리 활동이라도 시작해야겠다 싶었어요. 사실 3학년을 환영해주는 동아리는 없었어요. 포기하려는 차에 게시판에 걸린 공지를 보게 됐죠. 밴드부 키보드 구함. 어릴 때부터 10년 이상 피아노를 쳤던 저에게 딱 맞는 동아리였습니다. 그리고 운명처럼 가입하게 된 그곳에서 미래의 제 남편이 될 남자를 만나게 되었어요. 밴드부 리더이자 보컬이었던 그는 정말 신비한 사람이었어요. 노래할 때 제외하면 말하는 걸 들어본 적이 드물 정도로 과묵한 사람이었어요. 게다가 뭔가 모를 그늘이 있는 사람처럼 보였는데요. 동아리 가입 후에 저도 뭔가 대학의 일원이 된 것 같은 느낌이 좋아서 동아리 활동에 열심히 참여했어요. 그와 함께 공연 준비하면서 말이 없는 그와도 조금은 친하게 되었지만 그런 시간도 길지만은 않았어요. 졸업반이었던 그는 마지막 공연을 마친 후에 취업을 위해 더 이상 동아리 활동에 참여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졸업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끊겼던 저희의 인연은 제가 졸업 후 제약회사에 취업하면서 운명처럼 다시 이어지게 되었어요. 원하던 회사에 입사했지만 현실은 훨씬 냉담했어요. 손대는 것마다 실수투성이에 동료들에게 피해만 주고 내가 겨우 이 정도밖에 안 되나 싶어 좌절하고 있는 저에게 누군가 말을 걸어왔어요. 너 수진이 아니야? 제 이름을 부르며 다가오는 한 남자. 아무리 봐도 누군지 모르겠더라고요. 나야 나 김용석. 카이로스 동아리. 벌써 나 까먹은 거야? 순간 김영석이라는 이름이 머릿속을 스치면서
그가 형석 선배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긴 장발에 늘 자유분방한 패션을 하고 다니던 그가 단정한 짧은 머리에 와이셔츠 입은 회사원의 모습을 하고 있으니까 제가 못 알아보는 것도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었어요. 괜찮아. 못 알아볼 수도 있지. 나 많이 달라졌지? 먹고 살려다 보니 나도 변하더라. 완전히 달라진 외모와 함께 말없이 시크했던 성격도 많이 바뀐 것 같았어요. 그런 그의 모습이 뭔가 짠하기도 했지만 말수가 없어 더 알 수 없는 사람이라 벽이 있던 관계에서 조금은 더 친근하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리고 그는 저에게 정말 놀라운 사실 하나를 알려줬어요. 그가 저희 과 선배였고 제가 동아리에 들어가기 전부터 저를 알고 있었다고 했어요. 참, 얼마나 과 생활을 안 했으면 자기 동아리장이 과 선배인 것도 모르고 있었냐며 웃었는데 학교 선후배로 시작한 인연이 회사로까지 이어지게 되면서 좀 더 가까운 사이가 되었죠. 회사 끝나고 개인적으로 밥도 먹고 술도 마시면서 정을 쌓은 저희는 연인관계로 발전하게 되었어요. 그렇게 2년간 회사 안에서 비밀스러운 연애를 즐기던 저희는 제 28번째 생일날 그의 프로포즈로 결혼 약속을 했습니다. 결혼 허락차 각자의 집을 방문하게 되었어요. 저희 아빠는 허락 같은 게 왜 필요하냐시며 그를 환영해줬어요. 그리고 그의 집을 방문했죠. 집안이 뭔가 무겁고 이상한 느낌이 있었어요. 그게 단지 느낌만은 아니라는 걸 곧 알게 되었습니다. 예비 시모께서는 시아버지에 비해 어려도 너무 어려 보였어요. 저녁을 먹는 내내 그는 어머니에게 한마디도 하지 않더라고요. 무거운 분위기 속에 예비 시부모님과 처음 만남을 마친 후 그는 저에게 본인의 집안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사실 아까 그 여자분 내 친모가 아니야. 친엄마는 나 어릴 때 사고로 돌아가셨어. 시아버지께서는 아내를 잃은 후 내내 힘든 시간을 보내시다가 6, 7년 전쯤 등산 모임에서 만나게 된 여자분과 함께 살림을 차리셨다고 했는데 남편은 새엄마가 된 그녀가 마음에 들지는 않았대요. 아버지께서 다시 기운 차리시고 살아가시는 모습에 그저 받아들이기로 했다고 하더라고요. 남편의 이야기를 듣고 나니 남편의 첫 인상에서 뭔가 그늘이 느껴졌던 이유를 알 것만 같았는데 동시에 저와 같은 아픔이 있는 그에게 더 큰 동질감을 느끼게 된 계기가 되었죠. 그리고 결혼 후 저도 남편이 왜 이리도 새엄마를 마음에 들지 않아 했는지 점차 알아가게 되었어요. 그 사람은 시아버지가 있을 때는 천사 같은 새엄마이자 시어머니 노릇을 했는데 시아버지만 없으면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곤 했어요. 시아버지 생신날 오랜만에 시댁에서 함께 밥을 먹게 되었는데 그날도 남편은 뭔가 기분이 좋지 않아 보였죠. 시아버지와 함께하는 식사 자리에서 역시나 저희에게 살갑게 구는 시어머니셨는데 우리 형석이 많이 먹으렴, 우리 애기도 많이 먹으렴. 남편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고 그 모습에 아버님께서는 버럭 화를 내셨는데요. 형석아, 넌 10년이 지나도 어찌 변하질 않는구나. 사람 말을 하면 대답을 해야지. 남편은 그저 묵묵히 밥을 먹을 뿐이었죠. 여보, 괜찮아요. 애 혼내지 마세요. 억지로 그게 되겠어요? 10년이 안 되면 20년 노력하면 되죠. 역시나 시아버지 앞에서는 그저 천사표 시어머니시더라고요. 화가 나신 아버님께서는 주방을 나가버리셨는데요. 그때부터 시어머니의 완벽히 다른 얼굴이 드러났어요. 얘야, 넌 네 남편이 그런다고 너까지 대답을 안 하니? 네 남편이 나 개무시한다고 너도 나 무시하는 거야? 그래? 아버지의 행복을 위해 지금도 꾹 참고 있는 남편은 마치 늘 당하던 것인 양 흘려들었어요. 남편의 그런 모습에 시어머니의 불똥은 늘 저로 향하게 되었어요. 결혼 2년 만에 아이를 가진 저는 출산을 위해 휴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시어머니의 괴롭힘이 시작되었죠. 변호사셨던 시아버지는 늘 재판 준비로 바쁘셨던 터라 집에는 시어머니만 계셨고 이런저런 핑계를 대가면서 저를 집으로 불러들이더라고요. 얘야, 너는 여자애가 돼서 김치도 하나 못 담그니? 친정엄마가 없으니 이런 거 하나도 못 배웠지. 아니 어머님, 아무리 그래도 말씀이 좀... 뭐라고? 너 시애미한테 대드는 거니? 지금 나 무시하는 거니? 일부러 저에게 시비 걸듯 공격하는 시어머니는
무슨 말만 하면 자기를 무시하는 거냐며 소리치셨어요. 그런 일이 있고 나면 도대체 시아버지께 어떻게 말했는지 몰라도 시아버지의 꾸지람이 이어졌는데요. 애기야, 아무리 그래도 네 시엠이다. 너도 지킬 건 지켜다오. 시아버지의 호통 앞에 저는 그저 시어머니께 사과드릴 수밖에 없었죠. 시어머니는 시아버지 뒤에 숨어서 저를 보며 조소를 날리고 있었고요. 그 모습에 정말 스트레스가 날로 쌓여만 갔고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해 뱃속의 아기까지 위험한 상황에 놓이게 되었어요. 뒤늦게 상황을 알게 된 남편은 자신이 전부 해결하겠다며 저와 함께 시어머니를 찾아갔어요. 도대체 왜 그러시는 겁니까? 왜 제 차를 자꾸 괴롭히는 겁니까? 예, 내가 언제 네 차를 괴롭혔니? 시어미가 며느리한테 일 좀 시키는 게 괴롭히는 거니? 남편은 뭔가 결심한 듯 단호하게 말했어요. 나 당신이 숨겨놓은 아들 있는 거 다 알아. 그저 아버지가 행복해 하셔서 아무 말 안 하고 넘어갔는데 내 여자까지 건드리면 나도 더 이상 안 참아. 그 순간 시아버지께서 집으로 들어오셨고 시어머니는 마치 핍박받는 새엄마의 빙이 된 듯 하더라고요. 나는 그저 너희랑 잘 지내려고 좋은 시어미가 되고 싶어서 그런 건데. 시어머니의 눈물 뚝뚝 흘리시는 모습에 시아버지께서는 소리를 버럭 지르셨고 저희를 쫓아내셨죠. 형서가, 내가 널 그렇게 키웠니? 아무리 그래도 나랑 같이 살고 있는 사람한테 이렇게 모질게 굴 수 있는 거니? 꼴도 보기 싫다. 남편과 저는 아버님에게 거의 쫓겨나듯 집에서 나오게 되었고 그 후로 시댁에 갈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1년 만에 듣게 된 소식은 시아버지가 암 판정을 받았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남편과 급하게 아버님 댁을 찾아갔어요. 그곳에서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아유, 우리 현수 고생 많았다. 이제 곧 전호인네 죽으면 이 집에서 엄마랑 같이 살면 돼. 조금만 더 참으면. 집안에는 시어머니와 고등학생쯤 돼 보이는 남자아이가 웃으면서 대화하고 있었는데요. 남편이 그렇게 화가 난 모습은 정말 처음 보는 듯 했어요. 아버지가 왜 죽어? 그리고 누구 맘대로 너희가 이 집에서 살아? 남편의 갑작스러운 등장에 시어머니는 상당히 놀란 눈치였고 자기 친아들을 등 뒤로 숨기더라고요. 뭐라는 거니? 너희가 여길 왜 와? 누구 맘대로 여길 들어와? 저 영감 너희 때문에 암 걸린 거야. 니들이 속 썩여서. 그리고 말은 바로 해야지. 네 아버지 죽으면 이 집 내 거야. 평소 시아버지 앞에서는 그렇게 잘할 수 없던 시어머니는 이제 그 더러운 가면을 쓰지 않기로 했는지 노골적으로 아버님이 돌아가시길 바라는 듯 보였어요. 당신, 아버지가 이거 알면 가만히 있을 것 같아? 그동안 너 같은 여자라도 우리 아버지 행복하게 해줄 수 있다면 그만이라고 생각해서 참아왔는데 더 이상 못 참아. 네가 못 참으면 어떡할 건데? 네 아버지 다 늙어 암까지 걸려서 골골하고 있는데? 정신도 없는 양반이 뭘 하겠어. 말하려면 해봐. 지금도 정신 못 차리고 자고 있을걸? 정말 듣고 있자니 악마가 따로 없었어요. 남편은 손까지 부들부들 떨면서 방문을 여는 순간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이 순간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시아버지께서는 방문 앞에 서 계셨고 저희의 대화를 모두 듣고 계셨어요. 시아버지의 모습을 보자 그 여자는 또 연기를 시작했는데요. 여보, 애들이 또 나를 이렇게 모함하고 업신여기네요. 당신 병간호한다고 매일 이렇게 가슴 졸이면서 지냈는데. 시아버지께서는 모든 걸 체념한 듯 담담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당신 전 남편 사이에 아들 있는 거 모를 줄 알았어? 당신이 말만 하면 그 아이까지 거둘 생각이었는데 넌 끝까지 말 안 하더라. 결국 내가 죽으면 내 재산 가지겠다는 생각이었니? 여보, 아니야. 오해야. 얘는 내 조카야, 조카. 대답해봐, 현수야. 정말 밑바닥이 어디까지인지도 모를 그 여자는 멘탈이 터졌는지 결국 막말을 쏟아내더라고요. 참 다 늙은 남자랑 살아줬더니 어이가 없어서. 양심도 없지. 내가 당신 암수발까지 해야 된다는 거야, 뭐야. 모르겠고 법적으로 해. 결국 당신 수발한 것도 나라고. 이혼하면 당신 재산 반은 내놔야 해. 그거 알아? 이혼 전문 변호사인 아버님 앞에서 법으로 하자는 그 여자에게 시아버지는 진짜 법적으로 대해주셨어요. 당신이 나랑 혼인신고를 했던가?
당신 나랑 법적으로 남남이야. 그리고 병수발을 했다고? 잠이나 자라고 약에 수면제 타준 게 병수발이니? 내 재산 당신한테 100원도 못 줘. 소송 걸려면 걸어봐. 그리고는 시아버지께서는 저희에게 사과하셨어요. 형서가, 애기야, 내가 미안하다. 모두 내 잘못이다. 내가 너희를 오해했구나. 그렇게 속 깊은 너를 두고 면목이 없다. 그 여자는 아버지께 약이라고 속이고 수면제와 계속 같이 먹였고 그 때문에 계속 잠만 주무셨던 건데요. 자신이 더욱 정신이 흐릿해지니 이상해서 결국 수면제를 알아내게 되신 거예요. 남편은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되니 그 여자를 더욱 용서할 수 없었겠죠. 시아버지께 위험한 수면제를 계속 먹인 그 여자를 고소하게 되었어요. 참 법이란 게 저희 마음 같지가 않더라고요. 아프신 아버지께 수면제인 걸 알면서도 과도하게 먹인 그 여자에게 감방행이 아닌 겨우 벌금형이 떨어지게 되었어요. 웃기죠? 그래도 시아버지가 피땀 흘려 모으신 재산을 그런 악마 같은 여자한테 한 푼도 쥐어주지 않았다는 건 그나마 정말 다행이었습니다. 시아버지께서는 암 진단을 받고 한참을 집에서 방치했던 터라 서둘러 치료를 시작했고 다행히 상태가 좋아서 수술하시고 현재는 회복치료 진행 중이에요. 그 와중에 저희 친정아빠가 정말 뜻밖의 제안을 해줬어요. 둘 다 혼자 늙어가는 처지에 사돈 공기 좋은 곳으로 모셔서 요양하면서 같이 살아도 좋을 것 같다며 고향에 있는 집을 처분하고 올라오셨거든요. 시아버지께서 공기 좋은 곳을 원하시기도 하고 몸 상태도 그런 곳에 사시는 게 맞는데 맞벌이 부부에 아이까지 있다 보니 시골로 내려가는 건 무리여서 시아버지를 요양원으로 모셔야 하나 걱정 많이 했었어요. 모두의 상의 끝에 경기도에 작은 전원주택을 구해 양가 아버지를 모시게 되었죠. 거리가 가까워 저희가 반찬도 해다 드리고 들러보기도 좋고요. 사돈끼리 저러기도 쉽지 않은데 서로 형님 동생 하면서 친구처럼 잘 지내고 계시네요. 엄청난 일을 겪은 만큼 아버님도 남편도 우리 가족 더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